성과도 잘 못 내고. 26번째, 상호 평등한 예절로 대하라. 공자가 말했다. 예로 능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예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기에서 공자는 예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찬문은 대개 공자가 예를 말할 때 인을 같이 논하면서 인이 예의 근본이라고 강조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공자가 강조한 것은 예절의 상호성이다. 지금껏 제3 강조해온 평등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평등의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 육아사상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평등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대수롭지 않은 말로 들리겠지만 이 속에는 아주 큰 이치가 숨어 있다. 증국본이 이용장에게 전해준 것으로 알려진 정경의 한 구절을 살펴보자. 한 노인이 귀한 손님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 점심 대접을 하려고 했다. 아침에 노인은 고기며 채소를 사오라고 아들을 장에 보냈다. 그런데 돌아올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초조한 마음에 노인이 문 밖을 내다보았다. 집과 멀지 않은 논두렁에서 아들이 채소 꾸러미를 어깨에 맨 채 짐꾸러미를 등에 진 어떤 사람과 마주 서 있었다. 서로 양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서 있었다. 노인이 급히 나가서 듣기 좋게 타일렀다. 이보시오.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셔서 대접을 해야 한다오. 잠시 문은 안으로 한 발만 양보해 주면 안 되겠소. 우리 아이가 지나가면 서로 좋지 않겠소. 그 사람이 말했다. 나보고 문운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어째서 문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노인이 말했다. 이 아이는 몸집이 작으니 문운에 들어갔다가 짐이 젖으면 큰일이지 않겠소. 당신은 덩치가 크니 짐이 젖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당신에게 양보를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 짐꾸러미 속에는 채소와 과일뿐이니 설령 젖은들 무슨 대수롭겠습니까? 내 짐 속에는 값비싼 물건들만 들어있어서 물에 젖기라도 하면 못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짐꾸러미의 값이 다른데 그래도 나보고 양보를 하라는 겁니까? 설득이 안 되겠다고 생각한 노인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자, 이렇게 합시다. 내가 문원에 들어갈 테니 당신 짐을 내게 주시오. 내가 머리에 이고 있겠소. 그럼 당신은 맨몸이라 몸이 가벼울 테니 아이 옆으로 지나가서 다시 짐을 받아 드시오. 이렇게 말하며 노인이 허리를 구부려 신발을 벗었다. 노인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머쓱해하며 말했다. 노인장께 이런 폐를 끼치느니 제가 문원에 들어가지요. 지나가십시오. 그는 곧바로 문에 내려가서 길을 양보해 줬다. 이렇게 한바탕 옥신각신하던 일은 해결되었다. 이 이야기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든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진 않다. 이 이야기를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알가불가하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덮어두고 먼저 이 이야기를 전해준 진국본의 손자 사위이자 이용장의 막루였던 오영의 설명을 보자. 당시에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대개 천하의 일이란 밖에서 고함치고 떠들면 아무에게도 득이 안 된다. 서로 몸을 굽히고 안에 들어와서 가슴을 열고 책임지려 할 때 비로소 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했던 증공의 말씀이 옳았다. 한편 증국본의 일대기, 증국본의 저자 탕하오이맹은 버티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패배도 물러섬도 없다. 이것이 증국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단단한 근간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런 말들은 핵심을 벗어난 과찬이거나 비상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노인이 허리를 구부려 신발을 벗었다는 말에 있다. 왜냐하면 노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해 짐을 진 남자를 머쓱하게 만들었고 곧바로 문으로 내려가서 양보하는 실제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A가 취한 태도는 상징적인 것이었지만 이것은 B로부터 실제적인 태도를 가져왔다. 사실 이는 중국 전통에서 가장 음흉한 권모스수중 으뜸가는 요령인 그것을 갖고 싶으면 먼저 그것을 주라이다. 언뜻 보기에는 대등한 교류인 듯하나 하지만 먼저 그것을 준 A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고 그것을 갖고 싶어한 B는 실제로 행동을 했다. 최종 결과는 B만 일방적으로 내준 것이 D는 불평등 교류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불평등 교류가 강압이 아닌 B 자신의 바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교류에서 어떠한 의도적인 속임수도 찾아볼 수가 없다. A와 B의 양방향적인 불평등 교류의 관계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전에 여러 차례 논한 적이 있는 쇠뇌형 관계이다. A 자신은 전혀 수고하지 않고 B에게 상이나 격려를 줌으로써 B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B의 노동력의 결과를 취하는 것이다. B를 향해 높이 든 도덕의 깃발 뒤에 보이지 않게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A의 계산이 숨어 있다. 황제가 곧 천하였던 시대에 황제가 공을 세운 축복들에게 자구이나 상을 내리는 것에도 황제의 실제적인 의도가 깔려있다. 이데올로기의 조종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불평등 관계는 때로 극단에 이르기도 한다. 조금의 후회나 망설임도 없이 B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오히려 이를 더없이 떳떳하게 여기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복잡한 불평등 관계와 대조되는 것으로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교류 내지는 교환 관계가 있다. 현물 시장에서 한 손에 돈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 물건을 받아드는 관계를 제의하면 A와 B의 교류에는 흔히 시간차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한쪽의 행동은 다른 한쪽의 행동이 이루어진 후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행동을 취한 쪽은 반드시 다른 한쪽을 신뢰해야 하고 D의 행동을 취한 쪽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보답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신뢰와 보답은 A, B 양측의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에 의해 세워진 미덕이다. 이러한 미덕이 불평등 관계 속에 존재하는 미덕에 비해 덜 높고 덜 숭고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사회의 진보와 문명의 발전 정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이다. 경의학에서 체스트 버나드가 최초로 제기하고 훗날 허버트 사이먼과 제임스 마치가 발전시킨 유인과 공원 모델이 이런 대등한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 고용주는 A에 해당하고 고용인은 B에 해당한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여러 가지 좋은 업무 조건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면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업무에 대한 최고의 열정과 결과를 보답한다. 만약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좋은 업무 조건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고용인에게 최대의 열정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만 한다면 권모술수와 세뇌를 써야 겨우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 만약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먼저 최고의 업무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최고의 업무 조건을 제공해 주겠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고용인은 먼저 최고의 업무 조건을 제공해 주면 최고의 결과로 돌려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양측이 서로 맞서는 경우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좋은 질문이다. 우선 현실 생활에서 A, B 양측이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기회는 아주 많다. 또한 상대방의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관찰할 기회도 아주 많다. 따라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없다. 둘째, 만약 정말로 서로 맞선다면 우선 행동을 취해야 하는 쪽은 반드시 고용주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고용주는 강자이고 고용인은 약자이기 때문이다. 강자의 행동은 약자의 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약속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두 불황자가 길에서 서로 맞서 있다. 한 사람은 덩치가 크고 한 사람은 작다. 손에 든 돌멩이를 내려놓으면 오늘 이 몸이 너를 한번 봐줄 수도 있지. 유혈 충동을 막으려면 이 말이 건장한 불황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까? 아니면 왜소한 불황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까? 당연히 건장한 최고의 불황자여야 한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고용주는 바로 이 건장한 불황자에 해당하는 것이다.